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미식가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레스토랑과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미슐랭 가이드란 용어도 이젠 친숙한 단어가 됐죠. 자,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셰프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요. 오늘 우리나라 최초로 그 미슐랭 가이드의 3스타를 받은 한식당을 이끌면서 정통 한식의 고급화, 또 한식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김병진 셰프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슐랭 가이드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됐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 좀 소개해 주세요. 뭐죠?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 자동차에서 만든 여행 평가서입니다. 여행 평가서. 네네. 요리의 그 완성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레드 가이드, 그다음에 관광이나 여행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그린 가이드로 나뉩니다. 음식이 레드 가이드. 네. 거기에 이제 별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의 완벽성이나 그런 걸 이제 통해서 별을 매기면서 레스토랑의 등급을 매기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지 한 100년 정도가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0년? 네네. 그런 평가의 뭐 신뢰도나 정확성에 때문에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들한테는 성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별이 뭐 그렇게 남발 안 한다면서요? 남발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선 음식의 그런 어떤 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이 별 3개입니까? 네, 별 3개입니다. 등급 같은 경우는 별 하나, 2개,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 곳, 별 2개는 요리가 훌륭하여 여행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여행할 가치가 있는. 네. 세 번째는 요리가 훌륭하여 특별한 여행을 계획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나뉩니다. 별 3개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요리를 먹기 위해서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네. 그런 가이드로군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 그 별 3개 받는 레스토랑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겁니까? 올해는 이제 그 2019년도가 이제 새롭게 이제 발간이 되긴 했는데 작년까지는 3스타 레스토랑은 127개? 전 세계에? 127개가 있습니다. 127곳. 네. 그 중에 한국에서는 2곳이 이제 그 3스타 있는 편입니다. 지금 2017년, 2018년, 그리고 내년 2019년까지 네. 3년 연속 3스타를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엔 그런 곳은 딱 2곳밖에 없습니까? 네. 네. 전 세계 127곳 가운데 대한민국은 2곳. 그것도 다 최근에 시작됐네요. 그렇죠. 전 세계 다른 레스토랑들은 100년 역사니까 오래전부터 그걸 받아오는 네네. 그런 레스토랑들이 많겠죠. 그죠? 아무래도 음식 자체가 그냥 단지 먹는 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로서의 어떤 식문화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국의 식문화 같은 경우는 그 오랜 뭐 전통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다이닝 쪽에서도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자동 갱신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매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매년 평가? 네. 그러면 올해 3스타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2스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중압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이 다양한 것처럼 그 프레셔를 받아들인 것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팀을 믿는 부분들이 그런 부담감을 팀으로서 승화를 하게 되면 더 큰 에너지로서 아니면 힘으로서 발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런 중압들도 팀과 함께 즐겨야 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가 없으면 한번 3스타 받고 나면 게을러질 수 있는데, 그죠? 네. 이제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로군요. 네. 근데 직업 자체가 단지 음식을 만드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요리가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재료를 찾고 재료에 어울리는 요리법을 찾고 또 요리법을 찾으면서 또 어울리는 밸런스가 있는 재료를 찾고 그걸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므로써
손님들과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요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셰프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가 손님한테 이런 음식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그분들과 교감할 수 있는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셰프가 유일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하는 경우에도 어떤 말을 쓸까 굉장히 고민한 것처럼 셰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담아서 어떤 시기에 담아서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과 교감하는 하나의 네.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요리를 만드시는 철학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여쭤보겠고 네네. 미슐랭 가이드 얘기 좀 더 하면 네네. 매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누가 평가해요? 그 인스펙터라 그래서 음식을 평가하는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정체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해마다 몇 번씩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기 신분은 안 밝히고 네. 그냥 고객인 것처럼 어차피 미슐랭이라는 부분들이 1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부분의 하나가 그런 신뢰도를 만든 부분들이 그 어떤 남들의 뭐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걸 교육을 하고 평가하는 도구로서 본인들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성보다는 남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여러 번 평가를 하고 암행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네. 혹시 저 사람 아닐까? 이럴 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찾는 레스토랑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 순간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게 셰프가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 사람 아닐까 싶다고 해도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음식을 갑자기 새롭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세계인의 입맛이라는 것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서양 요리, 뭐 중국 음식, 뭐 우리 한국 음식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검사하는 사람은 다국적 사람들, 한국 요리를 평가하려면 한국인들이 해야 될까? 그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그 평가의 기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수준, 두 번째는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네. 세 번째는 그 음식 만든 셰프의 개성과 창의성, 네 번째는 가격에 합당한 가치, 그다음에 5번째는 전체적인 요리의 그 일관성과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리에 관련된 어떤 재료, 그다음에 그 기술력, 그다음에 그런 것들 풀어내는 셰프의 철학이나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들, 요리에 관련된 걸 평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받아들이기엔 조금 한국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똑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 요리건 중국 요리건 한국 요리건 요 기준에 있어서는 같다. 네. 어차피 한국 요리는 자극적인 양념의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양념은 맛을 가리는 게 아니라 맛을 찾아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가장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맛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본질은 재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네. 그 아까 인스펙테이터라고 그러셨나요? 네, 인스펙터. 네. 인스펙터? 네. 그게 그 미슐랭 가이드의 종사원 몇 명 정도 있는지도 혹시 모르세요? 그건 모릅니다. 그것도 비밀이에요? 네. 끊임없이 그분들은 교육도 받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레스토랑을 다니며 식사하는 게 직업이군요. 그렇죠. 거기에 좀 취직할 수 없을까요? 네. 그 부분도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일이죠, 그리고 일. 본인이 배웠던 것들 아니면 교육받은 걸 통해서 예. 어떤 뭐 그런 평가에 대한 자체는 약간 조금 즐거움보다는 고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새로운 걸 경험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레스토랑 한식당은 한정식을 하는 이 식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슐랭 가이드를 목표로 처음부터 시작하셨나요?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례로 들면 뭐 죽을 먹는데 왜 죽을 먹었을 때 그냥 소화가 잘 되고 그냥 속이 편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단지 그냥 기능적인 부분인 거지 그 음식이 갖고 있던 어떤 의미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갖고 있던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지금 레스토랑에서 운영되는 어떤 전체적인 컨셉에 대한 기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레스토랑 일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15년? 15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스타를 받은 거는 불과 2년 전이네요. 네네. 그죠? 그럼 13년 동안 노력해서 결국은 그 평가를 얻어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죠? 보면 15년 동안 가장 중심을 뒀던 부분들이 한식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어떤 그런 바램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한식이 진유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요리하는 어떤 자세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들이 생각하는 한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런 음식에 부합되는 셰프로서의 가져야 하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한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음식의 어떤 기준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는데 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정통 한식의 고급화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사용해 봤거든요. 네네. 왜 그런 용어를 사용했냐면 아마 이 방송 지켜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미슐랭 가이드 좀 들어는 봤다. 오늘 설명 들으니까 뭔지 알겠다. 근데 그거는 일반 서민의 대중 음식이 아닌 거지. 금방 그런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각국의 특색 있는 요리들을 최고급화해서 그것을 평가받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미슐랭 가이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일단 최고급을 지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의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바뀌게 된 부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음식 수준에서 한국 음식이 그냥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로서의 어떤 자리를 브랜드로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네. 다양함이 공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힘든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함의 어떤 그 부분 인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 레스토랑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많은 셰프들이 하는 부분들이 고급을 지향하기보다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병진 셰프 같은 분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새로운 요리를 자꾸 개발하지 않습니까? 또 개발해야만 고객을 계속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한식 전반의 수준을 좀 올리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그냥 단지 먹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만드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를 만드는 예. 생산자도 필요하고 예.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식기를 만드는 사람 다양하게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배우는 게 예절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풍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가풍이 문화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음식이라는 부분들이 문화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다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훨씬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병진 셰프 칭찬해 드리려고 얘기를 이렇게 꺼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네. 아유 저긴 뭐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볼 식당인데 뭐 저런 데 얘기 들어서 뭐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김병진 셰프 같은 분이 우리 한식 문화의 어떤 최첨단 수준을 높여놓으면 높여놓을수록 점점 다른 레스토랑들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그 철학을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음식을 만들 때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한다. 자,
어떤 철학이신지. 식재료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는 재료에 얼마나 집중하고 표현에 따라서 진화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진화하는 부분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재료를 찾아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의성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념이나 향신료 이런 걸로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가 맛있어야지 그렇죠. 음식은 맛있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맛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양념이 맛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료가 맛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철마다 또 우리나라는 재료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철마다 음식이 바뀌겠네요. 철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식의 맛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자연의 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식을 하고 있는 셰프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재료가 만약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가공할까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연구하시면서 새롭게 만들잖아요. 네. 연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작정 먹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료의 풍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일단 먹어보고 그리고 줄리서 있는 오래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그러면서 한식이 진여야 되는 어떤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네. 계속 만들어 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시도하는 네. 것밖에. 어떤 그 유명한 식객 가운데 한 분은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네. 그냥 아무데서나 이렇게 그 새롭게 보이는 식재료들을 막 뜯어다가 즉석에서 새로운 걸 막 만들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처럼 우리 김병진 셰프도 전국을 다니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주는 못 다니긴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니고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시장을 항상 그렇죠. 나가서 장을 보고 네. 뭐 그런 편입니다. 새로운 재료도 계속 찾아야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어떤 가격적인 가성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재료를 발굴함으로써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성립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셰프가 또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생각을 접목시켜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하기보다는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네. 하나하나의 요리를 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걸 제가 쭉 봤는데 네네. 무슨 작품 같아서 이렇게 손대기가 어렵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 재료를 바로 그냥 해놓은 건 별로 없고 그 재료에다 반드시 뭔가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그 앙상블이랄까? 이걸 어떻게 찾아낼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음식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건 과학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적이다?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양념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짠맛을 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부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면 돼지고기, 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단맛이 어울리는 재료는 돼지고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함량이 많고 그다음에 단백질 자체가 갖고 있는 맛 자체의 성분이 그 맛 자체를 느끼는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을 끄집어내기는 소금과 약간의 단맛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맛을 어떻게 도출해내고 표현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과학적이군요.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사람마다 고객마다 또 이 미각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개인적 특성도 많고 그렇죠? 그것도 반영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곳의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을 만들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메뉴에 설명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을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레스토랑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왔다 가신 고객분들은 다 그럼 기억해 둡니까? 기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방문 이력이나 특성이나 뭐 했었던 그런 멘트들 다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해둬요? 네, 기록을 하고 매일매일 뭐 영업 전에 미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발표를 하고 오늘 영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약하신 분들은 과거에 왔을 때 이런 특성을 보였던 분이고
뭐 이런 네. 말들을 남겼다. 네. 그럼 거기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더군요. 그렇죠. 네, 네. 미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수가 없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하루 전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셰프팀한테 전달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메뉴를 새롭게 구성을 한다든지 예, 예. 특이 식성을 반영해서 메뉴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퓨전 한식과 정통 한식 이렇게 나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추구하세요? 추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변화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뭐 주관적인 시야나 어떤 뭐 의견에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단기간에 흥행한 어떤 트렌드적인 스타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셰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다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양함을 인정을 하고 외식 산업이나 어떤 다이닝 문화를 만들고 발전하는 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군요. 한마디로. 모든 레스토랑들이 한식을 추구한다면 각자 셰프의 고유한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군요. 약간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먹는 거로서 본인의 위치를 표현했던 것처럼 뭐 이쑤시개 꽂고 싸면 고기면 나오면 갈비 먹고 싸는 게 갈비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SNS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올리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냥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다양함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부분, 다이닝 문화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옳은 것들이 왜 옳은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변화는 좋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퓨전이라고 해서 전부 틀린 건 아니라는 전제를 그렇죠. 깔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은 뭐 서양이나 중국식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양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하십니까?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 써요? 예.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처음 기획하고 할 때부터 한식당을 오픈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부분 5천만 국민이 한식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들이 생각하는 한식의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시작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재료, 내가 알고 한식 재료를 벗어나게 되면은 한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맞춰서 가자라는 생각으로 한식 재료, 한식 양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어떤 부분을 국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화되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차츰차츰 조금씩 사용하는 것들의 다양성을 갖고 가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더 넓혀 보겠다. 네. 그러니까 뭐 퓨전이라고 해서 전부 나쁘고 정통이라고 해서 옳고 이건 없고 네. 다만 나는 지금은 퓨전 양념은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네. 써볼 생각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